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 다음 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미국을 찾아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조율을 마쳤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아주 열려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대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비핵화 타결을 이루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진그룹 회장 비서실이 해외 지점에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가 쓸 물품을 사서 보내라고 지시한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대한항공이 회장 일가의 물품 운반 과정을 얼마나 은밀하게 관리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침 문서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의혹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익명 제보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500명이 넘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참여 중인데 오늘 뉴스룸에서 이 제보방을 개설한 대한항공 현직 직원을 인터뷰합니다. 삼성, 현대차 등 5대 재벌이 소유한 주요 빌딩의 공시 가격이 시세의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도 매해 2천억 원 이상 덜 내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 씨가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드루킹 측에 돈을 돌려준 시기 등을 볼 때 사적으로 빌린 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돈 거래 성격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인천 백령도에서 출항하는 어선마다 한반도기가 걸려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전방인 서해 5도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 문제는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총수 일가의 밀반입 정황을 나타내는 이메일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그 불법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총수 일가의 반인권적 행태를 보여주는 폭로도 또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대한항공 내 직원들 사이에 개설된 단체 카톡방의 개설자를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일각에선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판문점에서는 남북이 정상회담 합동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일산 메인 프레스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리허설 소식부터 좀 전해주세요. 네, 합동 리허설은 오늘 한 차례로 끝났습니다. 오늘 리허설은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선발대가 내려와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정상회담 당일 일정에 맞춰서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내일은 북측의 참석 없이 우리 정부 관계자들만 최종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내일 리허설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예, 오늘 리허설에서 특히 방송 생중계 관련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점검했습니까? 네, 어제 리허설에서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두 정상의 첫 이동 동선 생중계가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준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는데요. 오늘 합동 리허설에서도 이 방송 생중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카메라의 각도와 조도, 방송 시스템 등을 수차례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은 정상회담 당일 모습을 생중계 대신 녹화 중계를 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생중계는 하지 않지만 상세히 북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예, 아직 청와대는 두 정상이 어디서 처음 만날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 씨가 동행을 할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세부 일정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있을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종 브리핑에서 여태 공개하지 않았던 세부 일정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동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북측도 최종 확정을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만나게 되는 지점까지 어떻게 이동할지 등에 대해서 아직 북측도 미정이라고 했다면서 당일 현장에서는 결정해서 알려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고석승 기자가 나가 있는 그 메인 프레스센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내일부터는 한 3,000명 정도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이곳 메인 프레스 센터가 오늘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식 개관은 내일이지만 취재 편의 등을 고려해서 하루 일찍 문을 연 겁니다. 등록 인원 등을 감안할 때 정부는 3천여 명의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어느 정부 행사 때보다도 외신 기자들의 등록이 많았는데요. 현재는 취재진이 대부분 빠져 있는데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이 취재진들로 북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도 오늘 프레스센터를 찾아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예,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회담장인 평화의 집 내부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타원형의 테이블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벽에는 금강산 그림을 걸었습니다. 회담 의제가 물론 가장 중요한데 일단 경제 관련 참모는 배석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협력이 아닌 비핵화가 의제라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은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열립니다. 지난 20일에 세 단장을 마친 회담장 곳곳엔 평화와 화합의 코드가 녹아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일단 두 정상은 동시 입장할 예정입니다. 그간 회담이 열리면 남북 대표단은 서로 다른 입구로 들어왔지만 이번엔 함께 입장하기로 했단 겁니다. 네, 들어오면 바로 눈에 띄는 건 한가운데 테이블입니다. 타원형인데 이 두 차례 정상회담 때와는 달라진 부분입니다. 서로 구분이 확실해 긴장감이 생기는 직사각형 테이블 대신 남북이 둥그런 테이블에 둘러앉는 모습이 연출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어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상들이 마주 앉는 테이블의 가운데 폭은 특별히 올해를 상징하는 2018mm입니다. 정상들이 앉는 의자에도 의미가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한반도기를 새겨 맞춤형으로 제작했던 겁니다. 이 회담장 벽엔 금강산 그림이 걸렸습니다. 원래 한라산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금강산으로 회담 현장의 배경을 바꾼 겁니다.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란 게 역시 청와대 설명입니다. 당일 회담에는 우리 측에선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배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두 차례 회담과는 달리 경제 관련 참모가 배석하지 않는 게 경제 협력보단 비핵화의 방점이 찍힌 이번 회담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북측에선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 때 딱 한 명만 배석을 한 만큼 이번에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만 들어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모레 정상회담이 열리면 두 정상은 선물도 주고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의 선례를 따르는 건데 이번 선물 선택은 유독 까다로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바로 대북 제재 문제 때문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전 7기 병풍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답례로 송이버섯 4톤을 선물했습니다. 2000년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진돗개와 풍산개를 주고받았는데 이후 각각 새끼를 낳아 화제가 됐습니다. 모레 정상회담 때도 만찬을 전후해 선물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선물 교환은 앞선 두 차례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입니다. 지난 2006년 1차 북핵 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사치품 공급을 금지했습니다. 이후로도 유엔 제재는 계속 강화되었고 현재 북한에 공개적으로 선물할 수 있는 고가의 물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은 선물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와 리설정 여사께서는 이날 석군평 동지와 백요원 여사에게 성의껏 마련하신 뜻깊은 선물을 남기셨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선물이 모두 4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선물을 결정하는 과정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평화통일이란 메시지도 선물에 담아야 했던 만큼 전에 비해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저희 JTBC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남북 정상회담 특별 방송을
파주 임진각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진행합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스튜디오에 이선화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선화 기자, 다른 방송사들도 거기 임시 스튜디오를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뒤에 바로 이제 JTBC 뉴스룸 이렇게 써 있는 것 같군요. 바로 스튜디오 앞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안에 마련된 JTBC 특설 스튜디오 앞입니다. 제 위쪽으로는 이 보시다시피 저희 로고가 나오고 있는 LED 전광판이 마련돼 있고요. 스튜디오는 사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방송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이곳으로 나들이를 나왔는데요. 저희 스튜디오도 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비교적 낮은 높이로 설치가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스튜디오 앞쪽으로 이 안전요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예, 작년에 광화문에서 대선 방송할 때 그 스튜디오를 이렇게 좀 변형해서 거기에 잘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선화 기자가 서 있는 임진각이 통일대교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바람개비 동산 너머가 바로 통일대교입니다. 그리고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은 이 스튜디오 우측 뒤편으로 4.7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모레 남북 정상회담 당일에는 이곳 스튜디오에서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16시간 동안 특보와 뉴스룸 특집이 진행됩니다. 또 이곳 스튜디오뿐만이 아니라 이 회담 메인 프레스 센터인 일산 킨텍스와 그리고 도라산 CIQ와 통일대교 등도 다원으로 연결해서 생생한 소식 바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현장에서 이선화 기자였습니다. 내일과 모레 바로 저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뉴스룸은 제가 나가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레 정상회담 후 만찬에 오를 음식 가운데 이른바 독도 디저트가 있습니다. 한반도기를 표현한 디저트 초콜릿에 독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속이 편치 않은 쪽이 있습니다. 속만 편치 않은 것이 아니라 직접 따지고 나섰는데 그게 누구인지는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나무망치로 두드리면 봄꽃으로 장식한 망고무스 위에 화이트 초콜릿으로 만든 하늘색 한반도기가 나타납니다. 남북 정상회담 만찬 테이블에 오를 디저트 민족의 봄입니다. 한반도기 모양 초콜릿엔 울릉도와 독도까지 또렷해 공개 직후부터 독도 디저트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를 만나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메뉴 트집은 지난해 11월에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우리 정부가 독도 새우를 식재료로 쓰자 발끈한 겁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까지 초청돼 트럼프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를 하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자연스럽게 독도 문제를 환기시켰다고 평가했고 일본 언론은 아베 행정부가 허를 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일본의 항의와 관계없이 독도 디저트를 테이블에 올릴 예정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이번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기대가 가장 큰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서해 최북단에 있는 서해 5도입니다. 밀착 카메라 팀의 구혜진 기자가 오늘 이 문제를 취재해서 이따가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릴 예정인데 실제로 현장 분위기가 좀 어떤지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취재 중인 구혜진 기자를 지금 영상으로 좀 연결을 했습니다. 자, 구혜진 기자, 오늘 백령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있는 백령도 두무지는 그 유람선을 타고 온 관광객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남북 대화가 급격히 진전이 되면서 통일을 기원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은 건데요. 제가 있는 두무진을 비롯해 백령도 북쪽 해안가에서는 북한 황해도의 장산고지 한눈에 보입니다. 또 제 이 화면 왼쪽 위에 보이는 절벽에서는 장산곡과 두무진이 한 번에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992년 해병대에서 통일기원비를 우뚝 세워놨습니다. 원래 이곳은 6.25 전쟁 전 황해도에 속할 만큼 북한이 가깝습니다. 이곳에서 장산곳까지의 거리는 13.5km인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 본토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의 거리는 158km로 북한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예. 자, 물론 회담장에는 금강산 그림이 걸린다고 아까 전해드렸지만 지금 구혜진 기자가 있는 곳을 배경으로 한 그림도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진행 장소 중에 한 곳에 걸리기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회담 장소의 이 3층 연회장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신태수 작가의 두무진에서 장산곳이라는 작품이 걸립니다. 가깝지만 갈 수 없는 두 땅을 한 폭의 그림에 담은 건데요. 이 서해를 평화의 보금자리로 만들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서해 5도는 이 두 차례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잦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꼽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자, 백령도 주민들의 반응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어제부터 백령도를 돌아보니까요. 곳곳에 군시설이 많습니다. 또 사격 훈련이나 포를 쏘는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총성이 들리는데요. 이 때문에 대체로 남북 대화와 이 해빙 분위기를 반기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백령도 원주민 중에서는 실향민 1세대가 많은데요. 맨날 눈 앞에 보지만 갈 수 없는 그 북한 땅을 언제 한번 밟아볼 수 있을까,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요. 어민들은 NLL 수역에서 다시 조업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한반도기도 달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구혜진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맞춰봐야 그 다음 단계인 북미 정상회담이 탈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성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미국에 건너가 백악관의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과 만났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의견 조율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회담으로 가는 길잡이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제를 놓고도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제 조율과 함께 남북미 회담 추진을 위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은 남북 정상회담 직후 전화 통화를 하고 회담 결과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열리게 될 북미 정상회담은 우선 그 장소가 어디냐가 관심사죠. 여러 여건을 봤을 때 회담 장소가 아시아권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은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이냐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타는 참메 1호기는 항속거리가 9,000에서 10,000km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000km 이상의 비행거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각종 정치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유로 착륙하지 못할 걸 대비해서 긴급기한이 가능한 거리까지 약 1,000km 정도 이내 목적지를 선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와 몽골 정도가 유력 후보지로 꼽힙니다. 미국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경호가 용이한 싱가포르를 1순위로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 소식통도 싱가포르이 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몽골의 경우 북한이 선호하고 몽골 정부도 유치에 적극적인 걸로 알려졌지만 숙박시설과 경호체계가 열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몽골은 또 평양에서 기차로 갈 수 있는 곳이어서 북한이 선호한다는 설도 있었지만 선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열차편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열려있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대를 존중하겠다는 건데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비핵화에 이른바 통큰 타결을 하자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Kim Jong-un was he really has been very open and I think very honorable from everything we're seeing.
리틀 로켓맨이라고 불렀던 김 위원장에게 존경할 만한 명예로운 등 존칭에 해당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북한과 매우 개방적이고 훌륭한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통 크게 합의하자는 뜻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라며 간단한 합의를 하고 승리를 주장하는 건 쉽지만 그건 원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까지 180도 달라진 것은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가능하다는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한반도가 화해하고 형제를 회복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각 25일 수요 일반 아련 끝 무렵에 남북 모두가 용기를 갖고 평화를 만드는 장인이 되달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대한항공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해외 지점과 항공기를 개인 택배처럼 썼다는 의혹,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밀수 혐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매우 중시해서 다뤄왔습니다. 오늘 그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지시라면서 비서실이 해외 지점에서 물건을 사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입니다. 앞서 대한항공이 이런 은밀한 화물을 코드명 KIP로 분류한다는 얘기도 전해드렸죠. 이 KIP 화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문건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비서실이 한 해외 지점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시점은 대략 10년 전쯤으로 보입니다. 사모님 지시사항 전달이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특정 제품에 대해 제일 좋은 것 2개를 구매해서 보내라는 지시도 이어집니다. 제품 속에서도 꼼꼼하게 챙깁니다. 해외 지점에 조양호 회장 부인의 개인 물품을 사서 보내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조양호 회장과 부인 이명희 씨의 물품을 특별 관리하라는 지시 메일도 있습니다. 이들 부부의 물건을 지점장들이 직접 챙기라고 지시합니다. 보안에도 특별히 신경 쓰라는 주문이 이어집니다. 메일은 최선의 사람만 공유하고 메일 내용에는 조양호 회장 부부를 언급하지 말고 비서실 물품이라고 표시하라는 지시입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비서실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이메일을 보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노비를 다루듯 했다. 조양호 회장 부부의 갑질과 폭행을 직접 목격한 칼 호텔 직원이 어제 뉴스룸에 전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행태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증언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황이 지금까지의 어떠한 사례들보다 더 반인권적이고 심각합니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호텔 정원을 돌면서 퍼붓는 소나기를 우산도 없이 30분 넘게 맞아야 했던 임신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씨는 우산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직원에게는 우산을 쓰지 말라는 눈치를 줬다라는 증언입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2010년 여름 소나기가 내렸을 때 이명희 씨는 인천 하얏트 호텔 정원을 둘러보며 담당 직원에게 지시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지배인이 얼른 우산을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우산을 못 썼습니다. 이 씨가 눈치를 줬기 때문이라고 당시 호텔 직원들은 말합니다. 이 직원이 검은색 인부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배가 많이 나왔었고요. 멀리서 봐도 인부복 입은 임산부였었는데. 이 씨 혼자만 우산을 쓰고 직원들은 흠뻑 젖은 채 30분 넘게 정원을 돌았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은 우산을 쓰고 있었고 임산부는 저렇게 뒤를 맞추면서 일반 그냥 저희 직원들은 사람으로 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못하잖아요. 무조건 트집을 잡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쟤는 왜 공사처럼 눈을 저렇게 뜨고 다니냐 막 이러면서 똑바로 뜨고 하겠습니다. 이 호텔 출신 직원들은 이 씨가 조현아, 현민 두 딸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딸한테 부정욕하는 사람이 진짜 뭐가 무섭겠어요. 자기가 아니면 다 그런 거지. JTBC 구희령입니다.
예, 조양호 회장의 딸 조현민 씨는 승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장에서도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원자들 서류를 일일이 뒤져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특정 지원자를 무시하는 폭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현직 승무원들은 조현민 전 전무가 신입사원 채용에 들어와 여러 번 난동 피운 적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거의 누워있다시피 무섭다처럼 어떻게 얘가 성격까지 여기까지 이런 면접까지 저런 사람이 올라가고 하는데. 특히 2016년 대한항공 승무원 최종 면접장에선 조 씨가 지원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거기는 면접관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중간에 들어와서 막 분위기 더 흐트르고 서류 다 뒤져보고 전화하면서 중간에 면접 끊고 특정 지원자를 떨어뜨리라는 요구를 했다고도 주장합니다. 이 사람 떨어뜨려라 저 사람 떨어뜨려라 왜 이런 애가 붙었느냐 이 소리는 했다고 그러죠. 조 씨의 말이 끝날 때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조 씨도 당시 임원이었고 면접관 자격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접장 안에서 지원자들을 향해 폭언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조 씨를 고소안해 폭행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이와 같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행태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입니다. 밀수 등 범죄 의혹, 또 총수 부인의 폭행 영상이 처음 제보된 것도 바로 이 단톡방입니다. 갑질과 불법 살해에 대한 증언이 꼬리를 물고 쏟아져 나오면서 한진그룹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을들의 반격이라고 할 만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을들의 반격은 물벼락 갑질이 불거진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시작됐습니다. 4월 18일 한 직원에 의해 카카오톡 익명비리 제보방이 만들어진 겁니다. 신원이 드러나는 걸 꺼리는 현직 대한항공 직원들이 마음 놓고 조 회장 일가의 갑질과 위법 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날엔 200명이 모이는 데 그쳤지만 점차 그 수가 늘어나더니 현재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민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명희 씨의 폭력 의혹 영상이 처음 세상에 나온 것도 이 방을 통해서였습니다. 총수 일가 같다면 항공기 부품까지 새 걸로 갈아 낀다는 현직 직원들의 생생한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갑질을 넘어 위법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것도 직원들의 용기 있는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무관세 통관 의혹부터 횡령, 그리고 사내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까지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직원들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나누고 언론 보도와 현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며 서로에게 힘을 보탭니다. 을들은 어렵게 낸 용기가 단순한 반발로 그치지 않으려면 사정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바로 이 제보 단톡방을 처음으로 개설한 대한항공 직원과 연결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벌기업 빌딩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아서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내고 있다. 이것이 얼마 전에 저희 뉴스룸에서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이후에 경실련이 삼성, 현대자동차 등 5대 재벌의 주요 빌딩을 직접 조사해봤더니 실제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4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덜 내도 되는 세금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권의 노른자 위에 자리 잡은 서초동 삼성타운입니다. 주변 빌딩 실거래가로 추정한 시세는 4조 1,745억 원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1조 4,700억 원으로 시세의 35%입니다. 경실련이 국내 5대 재벌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의 본사 R&D 센터 등 핵심 빌딩 35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시세 반영률은 39%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시세를 적용할 때보다 매년 2,200억 원의 보유세를 덜 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재벌들이 보유한 토지가액은 수백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현대자동차가 10조 5천억 원에 사들인 서울 삼성동의 옛 한국전력 부지로 시세 반영률이 25%에 불과합니다. 국내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도 시세 반영률은 42% 수준입니다.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이 70에서 80%인 점과 대조됩니다.
경실련은 불공정한 과세 기준을 바로잡으려면 빌딩의 공시가격부터 현실화하고 주택처럼 빌딩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이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에 소환됩니다. 경찰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수 의원실의 한모 전 보좌관이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 씨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전 보좌관은 드루킹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필명 성원으로 활동하는 핵심 회원 김모 씨로부터 지난해 9월 현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드루킹 김 씨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달 26일 다시 돌려줬습니다. 돈을 전달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준 시점 등으로 빌어볼 때 개인끼리의 금전 거래로 보기엔 석연찮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또 경찰은 지난해 대선 당시에도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벌였는지 여부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곧 네이버로부터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614개 아이디의 댓글 활동 기록을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3군데를 압수수색해 전체 4,560여 명의 회원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오늘 서울 중구에 있는 TV조선 본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침입해서 태블릿 PC 등을 훔쳐간 혐의를 받는 기자 A씨도 입건돼 있는 상태인데 TV조선 기자들은 압수수색에 반발해서 지금 농성 중이라고 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서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가 있는 건 아직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예. 경찰 수사관 10여 명이 TV조선 건물 앞에 지금 대기 중입니다. 지금은 TV조선 기자 100여 명이 경찰의 보도본부 진입을 막기 위해 오후 6시부터 TV조선 본사 건물 앞을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언론 탄압 결사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 파주경찰서는 TV조선 기자 A씨가 태블릿 PC 등을 가지고 나왔다가 되돌려 놓은 것과 관련해 어제 A씨를 불러 조사하고 TV조선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예. 자, 이전에도 이렇게 수사기관이 언론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 없진 않았죠? 네, 지난해 11월 검찰이 MBC 본사를 압수수색한 사례가 가장 최근 일입니다. 김장겸 전 사장 시절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을 밝힐 서류 등을 압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론사 반발로 압수수색이 무산된 사례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2003년엔 청와대 부속실장이 술접대를 받았다는 보도 때문에 SBS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기자들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2007년 동아일보, 2009년 MBC 역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지만 회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예. TV조선 사측 입장은 뭡니까? 네, TV조선 기자협회는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기자의 행동이 취재 윤리 측면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지만 TV조선이 즉각 사과 방송을 했고 수사에도 충실히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USB와 태블릿 PC 복사 여부를 조사하려면 해당 기기를 검사하면 되는 일이라면서 사건 발생 현장과 동떨어진 언론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건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연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늘은 네이버 본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곳에서 댓글 조작을 방조한 네이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70여 명이 네이버 본사 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네이버를 수사하라! 네이버가 드루킹 등 댓글 조작 세력의 활동을 방조했다며 수사를 촉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겨냥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댓글 조작을 묵인하고 방조한 네이버에 대한 분명한 보원 인사입니다. 드루킹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모 변호사의 노무현 정부 때 활동도 문제 삼았습니다. 도 변호사는 200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초대 심의위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한국당을 향해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한국당이 드루킹 사건을 빌미로 연일 장외에 머물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연말부터 발목을 잡기 시작해서 개헌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시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여당은 6월 개헌이 사실상 물 건너간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예,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이 네이버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포털 사이트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이버는 댓글 조작 등을 방치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는데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 사람이 달 수 있는 댓글의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조작 등을 막을 수 없는 지엽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네이버가 발표한 개편안은 한 사람이 달거나 누를 수 있는 댓글과 공감수를 제한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한 사람이 기사 한 개에 달 수 있는 댓글은 20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또 과거엔 10초가 지나면 새로운 댓글을 달 수 있었지만 이제 1분이 지나야 합니다. 이에 더해 댓글에 대해 공감이나 비공감 여부를 클릭하는 것도 하루에 50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반복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누르는 것에 제약을 가해 조작을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의심합니다. 여러 개의 IP 주소나 아이디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얼마든지 댓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드루킹 김모 씨 일당도 댓글 조작을 위해 600개 넘는 아이디를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드루킹 일당이 공감을 늘리는 데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매크로 기술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의뢰 등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캐나다 토론토에서 차량이 돌진한 사건으로 우리 국민 2명과 교민 1명이 숨진 데 이어 우리 국민 중상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과 범행 동기의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한인 상점이 몰려있는 토론토 핀치 에비뉴의 번화가는 사건 발생 이틀째 여전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우리 국민 중상자 2명이 추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대낮 번화가 차량 돌진 사건의 우리 국민 피해는 사망 2명, 중상 3명으로 늘었습니다. 캐나다 국적 교민 1명도 숨졌습니다. 광란의 들줄을 벌인 용의자 미나시안이 사건 하루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 등 16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사건 직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여성 혐오를 의심하게 하는 글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에서 2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총기 난사범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비자발적 독신자를 뜻하는 인셀의 반란이 시작됐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사상자 중 여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용의자가 여성에게 원한을 품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평소 관광객과 유학생들이 많은 한인 상점 밀집지여서 특히 한인 피해가 컸습니다. 한인회는 지원센터를 만들어 한국에서 방문하는 유가족의 차량과 숙소, 통역 서비스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희생자를 위한 자발적인 모금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이 생긴다고 해서 일명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곳들이 최근 많았습니다. 여기에 당첨되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는 등의 편법이 판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죠. 국토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또 소득을 200만 원대로 신고한 치과 의사 등 모두 50명이 수사 의뢰됐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서울 개포 DH자이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7만 명이 단행할 정도로 붐볐습니다. 과열이 빚어지면서 금수저 당첨, 편법 당첨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과 경기 과천 등 청약이 몰린 아파트 5곳에 특별 공급 당첨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의심 사례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전라남도 지방의 한 공무원은 출퇴근이 어려운 서울에 혼자 주소를 둔 채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장애인 특별 공급에 당첨된 한 20대 초반의 지체 장애인은 부모와 떨어져 살기 어려운데도 혼자 서울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이 위장 전입해 당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치과 의사가 월소득을 230만 원으로 신고하는 등 자격 기준에 맞추기 위해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적발한 이들은 모두 쉬운 명, 5개 단지 특별 공급 당첨자 730명의 6.8%입니다. 국토부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일반 당첨자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제주 4.3 사건 당시 학살된 주민들의 유해를 찾는 발굴 작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제주 공항 일대가 대상입니다. 2007년부터 3년간 진행된 1차 발굴 때 380여 구의 유해를 찾았던 곳입니다. 아직도 더 찾아야 할 대상자가 350명에 이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비행기 탈 적마다 제가 아버님 묻힌 그 우로 갖다 짓밟고 좀 가는 것처럼. 88살 양용희의 할아버지는 평생의 꿈이 있습니다. 제주 4.3 당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해를 찾는 겁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 오늘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예비검속 희생자들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공항 내부가 대상입니다. 1948년 시작된 제주 4.3으로 이미 많은 양민이 학살됐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불순분자를 색출한다며 잡아가 학살한 사건이 예비검속입니다. 2007년에도 이곳에서 발굴 작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388구의 유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행방불명자가 350명에 이르는 가운데 9년 만에 15억 원의 예산이 다시 배정된 겁니다.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제주공항 내 5개 구역이 매장지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활주로와 가까운 3, 4번 구역은 안전 문제로 제외됐습니다. 7월까지 레이더 탐사와 시굴 작업을 하고 이후 본격 발굴하게 됩니다. 꼭 이번 기회에 아버지 유해가 발굴되리라고 지금은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향민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단이 되고 7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젠 이산가족 생존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17살 까까머리 소녀는 전쟁을 피해 혼자 남쪽 가는 배를 탔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다리는 박는 데다가 18살 큰아들은 먼저 부둣가에 가 있으라는 어머니 말에 집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가서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난 엄마 옆에 있지.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북에 두고 온 동생들이 그리웠던 노인은 20년 전 미국 우체국을 통해 고향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고 그저 내 흔적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 한 달 만에 미국에 있을 때 해다 받아본 거예요. 근데 다 죽고 지금 둘이 남았더라고요. 다른 노인은 초승달이 뜨는 밤이면 열병을 앓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고 함께 먹던 야식이 그리웠습니다. 우는 소리가 뽀삭뽀삭뽀삭 한다고 가서 냉면 먹고는 그런 그 생각이 가끔 많이 나요. 답장과 함께 온 가족 사진을 보고 또 보며 이번엔 혹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밤마다 요새 꾸미가 만나겠다니 기대 때문에 늘상 꿈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매번 상봉 기회를 놓쳤던 김 노인도 이번엔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나만 특별히 못 만나는 게 아니지 않냐. 참아보자. 기다려보는 거죠. 이산가족 13만 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약 6만 명. 해마다 2,400명 넘게 고령으로 눈을 감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가장 긴 사흘 동안 석탄 연료 없이 전국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정부 계획에 따른 겁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이정표란 평가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의 냉각탑이 폭파돼 무너져 내리자 주민들이 환호합니다. 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석탄의 의존도를 줄여온 영국은 지난 일요일부터 사흘 동안 석탄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1882년 에디슨이 런던에 발전소를 열고 세계 최초로 석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이후 130여 년 만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석탄 없는 날을 보낸 겁니다. 전력 생산에서 석탄의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7%가량으로 줄어든 반면 풍력과 바이오 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40%에 달해 환경단체는 풍력과 태양열 발전을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 중입니다. 런던 중심가에서는 배기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해 디젤 차량의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를 더 비싸게 매기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수도권에 이어 충청남도도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비상 저감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장의 운영을 단축하고 130여 곳의 일종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을 포함한 민간 공장의 운영을 자제하라고 요청합니다. 또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고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부산 사하구 국평동의 선박 부품 제조 공장에서 29살 정모 씨가 배관 파이프를 연결하는 용접 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정 씨는 사고 당시 배관 안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밀폐된 공간에 가득 찬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공장의 안전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5살 어린이가 같은 마을에 사는 20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8살 최모 씨는 지난 2월쯤 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5살 A양에게 접근해서 신체 중요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가해자가 중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고위 관료가 또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일본의 주간지인 주간 문추는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과학성 장관이 지난 16일 업무 시간 중에 도쿄 시부야의 요가업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 요가업소가 성인 잡지 모델이 마사지를 해주는 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누가 축구를 가장 잘할까? 메시냐, 호날두냐? 그런데 올해는 이 선수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시처럼 휘젓고 호날두처럼 골을 넣습니다. 이집트의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온누리 기자가 축구계를 뒤흔든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골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곳에 꽂혔습니다. 두 번째 골은 달려드는 골키퍼를 넘겨 가볍게 툭 차서 넣었습니다. 한 골만 더 넣으면 해트트릭인데 후반전엔 골 같은 도움으로 동료들을 골잡이를 만들어줬습니다. 살라는 때론 폭발적인 스피드로, 때론 예측할 수 없는 동작으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고 175cm 키에도 헤딩슛마저 곧잘합니다. 왼발을 잘 써서 메시 같아 보이지만 어려운 축구를 쉽게 풀어냅니다. 호날두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힘들이지 않고 슛을 해도 골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올 시즌 모두 43골을 터뜨려 호날두도 메시도 앞질렀습니다. 길거리 축구로 시작해 프로 선수가 됐지만 관중 난동으로 리그가 중단돼 멈춰섰던 축구 인생. 그러나 올림픽 축구 친선전에서 골을 넣어 스위스로 옮겼고 잉글랜드, 이탈리아를 거쳐 올 시즌 리버풀에 자리 잡기까지 26 살라는 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집트는 살라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살라의 골 덕분에 이미 28년 만에 월드컵까지 나서게 됐고 러시아 월드컵에선 살라가 만들어낼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지금 서해 북단의 백령도 주민들은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향 땅을 그리는 실향민들, 넓은 바다를 맘 놓고 다니고 싶다는 어민들, 또 이 땅을 찾은 관광객들 모두 설레긴 마찬가지겠죠.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백령도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인천에서 여객선을 타고 4-5시간이 걸립니다. 오늘처럼 안개가 거친 날이면 북한 황해도 장산고지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곳에서의 거리가 13.5km밖에 되지 않는데요. 인천보다 북한이 가까운 만큼 이곳 백령도민들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언제나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경 사이로 군부대에서 들려오는 사격 훈련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훈련소가 완전 듣고 사는 소리가 뽀소리는 나가는 거 오늘 없어요. 그냥 아예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천안함 피격 사건과 두 차례의 연평도 해전 등 서해 5도에선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불립니다. 섬 곳곳에는 옥함지뢰를 조심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백령도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백령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여객선에서 물밀듯 쏟아져 나옵니다. 전에는 무서워서 연평도 포격을 올 때는 못 오죠. 이번에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눈앞에 북한 땅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연마을 같은 그 보이는 북녘 땅이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분위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한때 황해도에 속했던 서해 5도에는 실향민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남북 대화가 또 다른 의미입니다. 북한 다 열려있댔을 때 그때는 6.25 때 이렇게 됐지. 우리 고모도 있고 이북으로 갔거든요. 그때 고모 사촌도 있고 못 보고 말았어요 다. 자식도 모르고. 인천 백령도 용기포에서 출항하는 어선마다 한반도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기 바로 옆에는 서해 5도 어장 확장이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는데 이는 NLL 수역에서 조업하고 싶은 백령도 어민들의 수건을 나타낸 메시지입니다. 배 조종간 옆에 GPS에는 휴전선이 표시돼 나오는데 이 근처로는 배가 다니지 못합니다. 군에서도 나오고 국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오로 지도하는 그 군청에서 운영하는 오로 지도선도 같이 이쪽에 나와서 이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선은 이곳에서 더 이상 북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은 NLL 수역에서 한창 조업 중입니다. 서해 NLL은 수산 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입니다. 전쟁 위험 때문에 남북 어선이 접근하지 못하는 사이 중국 어선이 수산 자원을 훑어가는 걸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NLL 없이 평화롭게 이제 조업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다들 어민들의 소원인데 그걸 못 하고 있잖아. 기대감 한편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천안함이 침몰한 바다가 보이는 곳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46명의 장병들을 기리는 위령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의 기만 전술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각도로 좀 생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언제 교전이 발생할지 마음 졸일 수밖에 없는 이곳 최북단에선 평화에 대한 기대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틀 뒤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서해 5도의 평화를 가져올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올라간다. 세상의 높이가, 우리의 기회가. 우리가 만든 길을 따라 세상은 위로 넓어진다. 수직의 길로 세계를 넓히다. 길을 만들다. 현대엘리베이터.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에 의젓한 사람들과 살트라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인 백석에게도 이렇게 길고 긴 설명이 필요했던 것, 냉면입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0살 무렵 어머니와 난생 처음 냉면집을 갔던 날을 기억합니다. 대체 어른들은 이걸 무슨 맛으로 먹는 걸까? 누런 놋그릇 안에 담긴 밍밍하고 슴슴한 맛, 처음 먹으면 뭔지 모를 희미한 국물이지만 북녘식 표현에 따르면 냉면은 국물을 들이켜면 쩡한 맛이 난다고들 하는군요. 그 맛을 알아내는 데에는 좀 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져서 말 글도 조금씩 달라지고 시간마저 다르게 사용하는 두 개의 세상. 그러나 이 설명하기 어려운 맛에 대해서는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북녘의 국수, 즉 냉면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중화됐고 전쟁 이후에는 북에서 남으로 이동해서 팔도의 산맥을 뛰어넘는 음식으로 널리 퍼졌던 것입니다. 같은 말과 같은 식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퍼렇게 날이 선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도 했습니다. 1948년 4월에 어떻게든 분단을 막아보고자 38선을 넘어 김일성을 만났던 김구 선생 역시 냉면 앞에서는 풀어지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은 평소 입에 대지 않던 소주까지 곁들이셨다. 내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던 선생도 평양냉면 앞에서는 마음이 절로 풀어지는 듯했다. 그렇습니다. 선생은 황해도 해주 출신이었습니다. 이틀 뒤 정상회담 만찬상에 냉면이 오른다고 하지요. 냉면은 분명 차가운 음식이지만 알고 보면 뜨겁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은 가난한 시절 좋은 식재료였고 추운 겨울밤 배고픈 이들의 속을 든든히 채워주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백석의 말처럼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 혹은 또 다른 작가의 말처럼 속이 클클할 때라든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막힌 속을 풀어주는 시원함, 그리고 뜨거움. 이틀 뒤면 평양 옥류관의 냉면 요리사가 판문점 만찬장으로 온다는데 그가 만들어낸 냉면 역시 그런 시원함과 뜨거움으로 남북의 만남을 풀어낼 수 있을까? 냉면에 입문한 지 50년이 넘은 저도 그 맛이 궁금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이틀 전에 관세청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탈세 밀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앞서 일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지시로 대한항공 해외 지점에 구체적인 물품 구매를 요구한 문건이 나오는 등 관련 자료와 증언도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혹이 점차 구체화되고 또 수사도 진행되면서 관세청의 분위기도 지금 총수 일가를 소환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는군요. 취재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먼저 관세청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를 사실상 소환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네, 관세청은 기존에도 수사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소명을 거쳐 조 회장 일가를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영문 관세청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조 회장 일가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세청은 아직 소환이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이례적으로 압수수색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소환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관세청은 최근 두 차례 압수수색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짙어 보이는 명품의 자료 목록을 만들었고 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 일가 5명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자택에서 발견된 명품,
그리고 관세 납부 내역을 비교해 탈세 혐의점을 찾는 건데요.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변호사 등을 통해 조 회장 일가의 소명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료 제출 등으로도 소명이 안 되면 결국은 당사자를 직접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다만 결정은 수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한 뒤에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관세청 수사에서 현재까지 혐의점이 발견된 건 없습니까? 네, 관세청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 혐의점이 파악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한진 3남매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작은 의혹이라도 소명이 안 되는 것이 있을 경우 결국 마지막에는 소환 조사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관세청 설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한 분을 좀 직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좀 미리 드리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병에서 시작된 이 갑질 파문이 일가의 횡령, 밀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범법행위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조 회장 측에서 볼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어쩌면 내부로부터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폭로가 아닐까 합니다. 그동안의 부당한 일을 직접 겪거나 또 옆에서 목격하고도 침묵하고 있었던 직원들이 지금 너도 나도 입을 열기 시작했고 특히 그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직 직원이 만든 익명의 단체 채팅방이라는 소식을 저희가 일부에서 전해드렸는데 바로 이런 공간을 만든 당사자가 뉴스룸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현직 대한항공 직원인데 역시 음성을 좀 변조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음성은 조금 변조를 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직원들한테는 그야말로 해방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이런 공간을 만든 이유, 뭐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만은 직접 듣고 싶네요.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현민의 대한항공 본사 녹취 파일을 최초 공개한 직원분 혼자 이 싸움에 놓아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예. 대한항공은 현재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면 파업은 현재 불법이며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일부 인원만 파업이 가능하기에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거기에 현 대한항공 3대 노조는 사측이 장악한 어용 노조입니다. 예. 따라서 회사 직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없는 상태고요. 예. 그렇다 보니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권리를 주장하고 조영호 회장 일가의 갑질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제 스스로 단톡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익명 채팅방 하나에 1000명이 입장이 가능한데요. 현재 두 번째 방까지 만들어 대략 1600명이 활동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대한항공 전체 직원이 약 2만 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3개 노조가 있지만 이거 다 어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노조에 속한 분 한 분도 연결해서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에 따르면 그 3개 노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한 개 노조에서는 조종사 노조의 위원장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3개 노조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같은 그 대한항공 내에 계신 분들의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조 회장 일가의 거의 뭐랄까요, 그 난동 수준에 가까운 폭언, 폭행 사례, 이 출처들이 대부분 직접 만드신 단체 채팅방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로 어느 정도의 얘기들이 다 모여 있습니까? 네, 최근 조영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의 동영상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카카오톡은 서버에 기록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보안이 유지되는 또 다른 메신저로 민감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예. 그중에 그런 공분을 사는 영상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걸 기자분들과 방송사 작가분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우선 올렸고 예.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직원분들이 밝혀준 이명희 씨의 아주 극히 일부분의 갑질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극히 일부분의 갑질 사례다.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 잠깐 또 전해드린 내용 중에 제가
그 어떤 내용보다도 좀 비인권적이 반인권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임신하신 직원, 임신 6개월 정도로 누가 봐도 임신 상태라는 것을 알 만한 분, 그리고 복장도 임신복을 입고 있던 분이 거의 30분 동안 소나기를 맞으면서 수행을 했어야 됐다. 우산을 못 쓰게 했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 그것도 여기에 다 올라온 내용들이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다른 쪽에서 나온 제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극히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600분이 이렇게 모이셔서 어떤 얘기들이 대표적으로 또 다른 얘기가 또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추가로 제보가 된 건데요. 앞서 뉴스에도 나왔듯이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에 직접 이명희 씨를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예. 비서실 명의의 이메일로 해외 지점에서 메일을 보낸 거죠. 예. 특정 상품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각별히 보안에도 신경을 쓰고 지점장이 직접 챙겨라는 지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네, 구체적인 구매 방법이 안 나오긴 했지만은 현지 지점 돈으로 구매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횡령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것의 불법성을 사측에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에서 해외 지점에 이명희 씨의 개인 물품을 구입해서 보내라고 한 이메일. 그 이외에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내용이 제보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요. 저도 예. 제보를 받고서도 바로바로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 현재 지금 딱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오늘이 아니라도 다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이메일 문제건 아니면 또 다른 사례건 그런 것들이 제보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제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실 그대로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어떻게 확인 절차가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큽니다. 때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기준을 정했는데요. 일명 카더라는 정황 제보는 우선 거르고요. 예. 구체적인 물증, 그러니까 관련 서류나 이메일 또는 사진이나 녹취 같은 그런 그리고 지난번처럼 동영상이 있는 자료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세청에서 예 말씀하시죠. 예, 이걸 저 혼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기자분들 도움을 받아 팩트체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칩니다. 예. 이것은 직원분들 보호를 위해서 익명이나 서버가 해외에 있는 메신저를 통해 자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예. 나름의 검증 절차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청에서 이 일가를 소환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아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나온 얘기들을 보면 소환하겠다고 한 관세청은 그러면 자유로운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물품들을 몰래 들여오는 데 있어서 세관 직원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부 보도도 나왔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한 제보가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세관 직원과 대한항공 직원 사이의 모종의 거래 정황 이 부분도 바로 채팅방에 모여있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서 확보된 자료들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세관에서 검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청탁으로 대한항공 현직 직원이 예약부서 직원에게 메일을 보낸 겁니다. 예. 메일 내용을 보면 세관의 어떤 과장이 자석을 청탁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 이런 게 바로 세관 직원들과의 커넥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서로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톡방 움직임에 대해서 회사가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활동에 압력을 받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글들을 모니터 당한다라든가 이런 사례는 없을까요? 염려나. 네, 실제 단톡방에 사측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리자가 누군지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두렵기도 한데 솔직히 예. 제가 잘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고 있고요. 예.
만에 하나 발각이 되면 제 신변은 도대체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이런 고민도 당연히 합니다. 예. 하지만 후회하기에 이미 늦은 것 같고요. 그러기엔 제가 너무 많이 와버린 느낌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분들과 함께 힘을 내 끝까지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저희하고 하고 계신데 이 인터뷰도 좀 걱정이 되시겠네요. 네,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인터뷰 제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좀 끝까지 지켜보면서 보도해드릴 생각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인터뷰에 지금 응해주고 계신데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는 이번엔 뭐 좀 바꿔보자라는 분위기는 분명히 고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근데 과연 그게 바뀔 것이라는가에 대한 어떤 기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특정 단체 또는 정치계의 사주를 받고 있다며 음해하고 있습니다. 예. 명확히 밝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단지 대한항공 일개 직원일 뿐이고 현재 상황에서 외부 노동계나 정치권의 힘을 빌리고 싶거나 개입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스스로 힘으로 조양호 회장 일가와 경영진을 모두 완전히 물러나게 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꿔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사람이 우선인 회사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런 채팅방 모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애 촛불 집회 등 평화로운 방식으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점차 확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이나 외부의 개입은 원치 않는다. 자신들의 힘으로 전문 경영인 시대를 맡고 싶다. 마지막 말씀 그 핵심이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이버가 내놓은 댓글 개선안이 미봉책이라는 내용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팩트체크팀은 전문가들과 함께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제2, 제3의 드루킹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은 여전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발표 내용부터 다시 한번 좀 보죠. 네, 먼저 하루에 달 수 있는 댓글의 개수입니다. 기사 하나당 3개까지 제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총 개수로는 20개인데 이건 이전과 같습니다. 공감과 비공감을 누르는 건 최대 50번까지만 가능하고 한 번 클릭한 뒤에 10초가 지나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으로 댓글을 달지 못합니다. 60초가 지나야 합니다. 이 모든 대책의 기준은 한 명이 아닙니다. 아이디 1개당입니다. 네, 아이디 1개당. 그러니까 조작하는 사람이 사실 한 개의 아이디를 쓰지는 않잖아요. 이번에 드루킹 일당도 600개의 아이디를 모아서 썼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쳤다는 거고요. 오히려 일반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는 전화번호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번호 1개의 아이디가 총 3개까지 나오는데 돌려 쓰는 게 가능합니다. 네. 전화번호 수의 3배까지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명의의 전화번호를 써도 가입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댓글 개수만 제한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건데, 그러니까 제한한 만큼 전화번호를 더 구하면 뭐 걸림돌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디만 더 모으기만 하면 댓글 조작은 여전히 가능한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였습니다. 네. 특히 네이버 댓글 달기는 아이디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계정만으로도 됩니다. 문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은 마음 먹으면 무한정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한정,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까? 네, 소셜미디어 계정은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구글의 Gmail이 그래서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무제한으로 이메일 주소를 만들 수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여론 수사와 또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이와 함께 매크로를 이용한 공감수 조작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수의 아이디와
IP를 가지고 매크로를 돌리면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한 뒤에 전화기의 비행기 모드를 껐다가 켜면 IP가 매번 바뀝니다. 돌아가면서 주소를 계속 바꾸는 거죠. 그걸 가지고 좋아요를 눌러요. 그러면 탐지하는 쪽에서는 이게 진짜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해서 갑자기 인기 가수 공연같이 몰려든 건지 구분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발표가 왜 미봉책인지 자세하게 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네이버는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까? 네이버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볍게 의견을 남기는 공간으로 출발했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책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004년에 처음 댓글이 도입된 뒤에 2006년에 댓글 추천제, 그 뒤에 공감, 비공감, 모바일 소셜미디어 댓글 통계를 도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댓글 정렬 방식을 순공감 순으로 바꿨는데요. 네. 댓글의 순위를 매기고 통계를 만들어서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댓글창이 공론의 장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이렇게 네이버가 내놓은 댓글 개선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기사를 네이버라는 창구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핵심 구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네이버의 수익이 직간접적으로 이들 기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네이버 첫 화면 뉴스 스탠드 위로 큰 광고가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는 단가가 3천만 원을 넘습니다. 기사로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배너 광고가 있습니다. 댓글 바로 위에도 광고가 들어갑니다.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4조 6,800억 원. 이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은 73%입니다. 댓글이 많이 달린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오랫동안 있다는 거고, 즉 네이버에 돈이 될 수 있는 광고 상품의 가치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뜻인 거죠. 포털 체류 시간의 약 40% 정도가 뉴스 이용과 관련한 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댓글을 달기 위해 로그인을 하면 성별과 나이 등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 광고까지 가능합니다. 타겟팅을 하면은 20%씩 할증이 그 정도씩 붙으니까요. 신문협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신문기사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는 3,6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네이버에서 받는 돈은 10분의 1 수준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부터 뉴스 광고 수익을 모두 언론사에 돌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예, 포털은 왜 뉴스 서비스를 전면으로 내세우는가? 취재 기자에게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첫 화면 광고 단가가 소개가 됐습니다. 네. 가격이 시간대별로 달라진다고 했죠? 네,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대별 광고 단가를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예. 이 아침 시간대에는 150만 원 수준이었다가 점차 올라서요.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 2,900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예. 그 뒤에 다시 감소했다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3,1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보이고 점차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네이버에 하루 동안 들어오는 기사량을 시간대별로 나열한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예. 앞서 광고 단가를 표현한 그래프와 모양이 일치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간대별 유입 기사 건수에 따라서 광고 단가도 저렇게 네. 봉우리를 이룬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기사가 많이 유입된 시간. 예. 이건 당연히 말하면 이용자 수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전문가들은 이 그래프를 볼 때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눈에 띄는 기사가 많아질 때 이를 보려고 포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 통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행동 분석에서도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연관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예. 이 PC 첫 화면에서는 기사를 클릭하면 포털 내부에서 기사가 보여지는 인링크 방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뉴스가 이제 포털 이용자를 늘리는 미끼 역할을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에도 계속 좀 있어 오지 않았나요?
네, 이 전문가들은 뉴스의 속보성에 주목을 합니다. 예. 모바일이나 PC 화면을 시시각각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라는 겁니다. 특히 모바일의 경우에 첫 화면은 뉴스로 채워집니다.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수십 번씩 수시로 포털에 접속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은 그렇게 들어온 이용자들이 이 체류 시간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그 광고 수입뿐만이 아니라 이용자 유입 문제라든가 또 들어와서 체류하는 시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간접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이런 간접적인 효과를 이 통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한 협회의 조사 결과를 자료로 보시겠습니다. 예. 시민 1,168명의 네이버 섹션별 체류 시간을 측정을 했습니다. 뉴스보다는 온라인 카페나 이메일, 검색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털을 이용하는 목적을 물었더니 뉴스 소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이 전문가 진단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뉴스 서비스를 통해서 메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이용자들이 끌게 하고 포털 브랜드들로 인한 부대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에 연계되는. 예. 근데 이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뉴스를 서비스 통해서 언론사에게 가야 할 어떤 이익을 가져갔다는 차원이 아니라 뭐 그럼 이미 상당부 그렇게 진행이 돼 버렸으니까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론을 왜곡하거나 조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가 이 유통 구조, 뉴스 유통 구조를 독점하면서 왜곡된 댓글 문화의 조건을 만들어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 검색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포털의 핵심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예. 네이버는 2000년에 뉴스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메인 페이지에 뉴스를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2004년 댓글 기능을 도입을 했고요. 예. 2007년엔 댓글에 공감, 비공감을 누르는 버튼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상어가족 소속사로 잡았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가 만든 상어가 등장하는 그 동요가 있습니다. 예. 동영상 유튜브로 전 세계에서 10억 조회가 넘었는데요. 상어 가족이라는 제목인데 일단 이 노래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얼핏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지금 아기 상어만 들었는데요. 엄마 상어, 나중에는 할머니 상어까지 나오면서 별 뜻은 없지만 반복적인 멜로디, 특히 중독성 있는 후렴구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아이들 또 부모까지 늘 흥얼거리는 노래입니다. 예.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면 지울 수 없다고 해서 시험 볼 때 삼가야 되는 수능 금지곡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이 이 노래와 아주 흡사한 지방선거 로고송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회의실에서 시연을 하면서 모두들 보셨다시피 즐거워하네요. 권성동 의원이 엉겹결에 율동까지 하는 모습을 예. 확인을 했습니다. 뭐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상어 가족을 만든 콘텐츠 업체에 오늘 자유한국당이 저작권 사용을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해당 업체에서는 당과 상관없이 그 동요가 정치적 이슈에 개입되는 게 부정적이라는 걸 여러 번 전달했는데 결국 자유한국당이 로고송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자유한국당은 이 노래를 원래 이 상어 가족을 만든 스마트 스터디라는 업체가 저작권이 있는데요. 예. 이 노래를 상어 가족 노래도 미국의 구전 가요, 즉 입으로 전해 내려온 어린이들 동요에서 따왔다고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우리도 구전 동요에서 따왔다라고 하면서 약간 편곡을 해서 즉 우리가 따온 노래는 저 업체의 노래가 아니고 미국 구전 노래다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 그 미국에 처음 나왔던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멜로디나 톤이 약간 다르고 사실 비슷해서 예. 저작권을 어떻게 주장할지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해당 업체도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되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여서 저작권 문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알려죠. 두 번째 키워드는 가르침의 결과로 예. 잡았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인가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래전에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내용을 오래전에 인터뷰한 게 있는데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월간조선과 2007년 9월에 했던 인터뷰인데요. 당시 첫 본격 인터뷰다 이렇게 나오면서 했던 건데 자녀 교육에 대한 대목이 나옵니다. 예. 그 부분을 보면 항상 자녀들에게 절약과 겸손을 가르쳤다고 하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조금만 줬고 늘 절약하고 남들에게 겸손해야 한다고 교육했습니다. 예. 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 일단 조양호 회장은 가르쳤지만 자녀들이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르쳤다는 말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 실제 조현민 전 전무가 26살 때 쓴 것으로 추정되는 소셜미디어의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글을 보면 당시에 나는 은수저 물고 태어나 항상 퍼스트 클래스만 당연하게 탔다. 또 어릴 적 나만 외제차를 탄 것이 좋았다, 만족스러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조양호 회장이 절약을 가르쳤다고 했는데 외제차만 탔다고 했으니까 절약을 제대로 가르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 은수저는 요즘으로 치면 금수저라는 얘기인가요? 예, 미국 속담에는 은수저라는 말이 더 있습니다. 예. 아마 은식기에서 비롯됐을 거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제 금수저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예. 특히 이제 앞서 다시 2007년 조양호 회장의 인터뷰를 잠깐 보면 당시 기자가 대한항공이 대학생들이 꼽는 입사 희망 취업,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에 순위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예. 가장 보람 있는 게 직원들이 자기 일에 만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07년 당시에 여러 조사들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실제 당시에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 물론 조사가 여러 곳이 있었지만 10위권 안에 대한항공은 늘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저렇게 희망해서 들어갔는데 고성의 욕설만 듣다가 지금은 오너 일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키워드가 남았는데요. 제가 좀 사과를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오늘 2개만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제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박성태 기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예. 네, JTBC 탐사 보도 프로그램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사법농단 40년 끝나지 않은 인혁당 비극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뽑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국가배상금 보상기간 축소로 고통받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사법부의 독립 침해 위험성을 지적한 기획이 돋보였으며 인혁당 사건 당사자들의 생생한 인터뷰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만큼 포근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입니다. 예. 자, 오늘 소셜 라이브 진행할 텐데 임진각 저희 특별 스튜디오에 나가 있는 기자들 3명과 함께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임진각 특별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gain.